제가 한반도 선진화 재단하고는 참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카자흐스탄 근무하면서 그 박세일 이사장님의 그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좀 감동을 많이 받았고, 그 서울에 와가지고 박세일 이사장님도 뵙고, 또 제가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 할 때 배를 타고 대표단을 인솔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톡에 와서 그런 또 간담회도 했던 뭐 여러 가지 기억을 잊을 수 없고요. 가장 이제 잊을 수 없는 거는 제가 2016년 3월에 이제 우크라이나 대사로 부임하게 됐는데, 대사 부임하기 전에 박그 이사장님하고 북한산 등반을 같이 했더랬어요. 저는 뭐 그분이 그때 그런 지병이 있다는 건 몰랐는데 뭐 그게 저하고는 마지막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그 박세일 이사장님만한 그런 경륜과 어떤 그 경제가로서 국가발전 대전략을 제시한 그런 탁월한 분은 아직 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귀한 재단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박세일 이사장님이 어, 유산으로 남긴 그 선진화에 대한 목표, 평화 통일에 대한 목표, 또 글로벌 파워에 대한 목표, 이거는 우리가 꼭 함께 이루어가야 될 공동의 비전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뭐 소개한 대로 제 족적을 보니까 그 유라시아 동서남북 그 센터를 근무했어요. 이제 가장 동쪽은 그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 3년 7개월 했고, 또 가장 서쪽은 프랑스를 근무했고, 남쪽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을 근무했고, 그다음에 북쪽은 그 제가 모스크바를 또 한 6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센터가 뭐 블라디보스톡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지난 5년 동안 계속 사단법인도 만들고 해서 인도적 지원 공동 그다음에 전후복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보니까 제가 14차례 해외를 갔다. 그중에 이제 4차례는 우크라이나를 갔습니다. 또 이번 달 말도 우크라이나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뭐 포럼은 그동안 뭐 몇 차례 했는지 이제 카운트도 못 하겠습니다. 어,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이제 가장 지성인들이니까 뭐 이런 언론적인 얘기는 가능한 생략하도록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제목에서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역사 발전, 문명 발전 그 대전 환기에 있는 것은 틀림없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을 하느냐, 후퇴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걸 좀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던진 뭐 지금 시사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은 막 99%는 전쟁 중인데 뭘 할 거냐. 굉장히 이런 좀 소극적인 반응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 우리하고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무관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주도적이고 좀 더 선제적이고 좀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6가지 아젠다가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던진 교훈은 뭐 수십 수백 가지가 될 텐데요. 특히 중요한 거는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우리가 많이 깨우치는데요. 그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전부터도 예견이 되었고, 이미 2014년 그 크림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2022년 2월 24일 전쟁이 일어나기 8년 동안도요, 이 돈바스를 중심으로 하는 국지전은 계속 진행이 됐어요. 예, 그걸 이제 글로벌에서는 잘 모르고, 우크라이나 자신도 이 크림 사태가 발생한 것도 치명적인 결함이지만, 크림 사태 발생 이후 돈바스 그 컨플릭트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만큼 평화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준비했는가? 그거는 참 우크라이나가 진지하게 좀 성찰을 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크라이나가 국가 경영에 과연 성공했느냐, 이렇게 좋은 점수는 주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두 번째요. 지금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을 통해서 지난 5년 동안 가장 그 떠오르는 스타는 자유민주주의더라고요. 예, 이 자유민주주의가 가진 경쟁력이 위기시에 나타나더라.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권위주의인데 이 권위주의는 의사결정이 굉장히 폐쇄적이다. 또 소수 엘리트 중심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대부분이 배제가 된다. 그리고 너무 지도자한테 맞춤형 그 의사결정을 하고 정보를 제공하니까 굉장히 왜곡된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이 권위주의가 가진 그 특징이 경쟁이 없으니까 떤 혁신이라든지 그 효율성이 나올 수가 없다. 이번에 이제 그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 국가 경쟁력 전체가 그대로 이제 평가를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만 보면 이게 이 싸움의 방식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너무 달라요. 예. 우크라이나는 뭐 죽고 사는 문제가 돼서 그런지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끊임없는 이노베이션을 하는데 러시아는 전략과 전술이 굉장히 구태의연하다. 이런 것도 결국은 체제의 한계를 드러나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정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경제적으로 뭐 유럽하고 러시아하고 협력 관계가 잘 진행되면은 다시는 이제 전쟁이 없을 거라는 그런 좀 나이브한 생각을 이번에 옳지 않았다는 거. 마찬가지로 그 한반도에도 이게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교훈이라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게임이 안 되는 그 전쟁인데 원래는 3, 4일, 뭐 길어야 7일, 10일, 또 더 길면 한 달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친러 정부를 세울 것으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서방에서도 예측을 했는데 이 예측이 다 틀렸다. 결과적으로 게임 체인지 역할을 한 거는 뭐 정신전력과 함께 우크라이나가 이런 그 굉장히 그 이노베이션 이게 결정적인 게임 체인지 역할을 했다. 또 하나는 안보는 혼자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최근 한국에서도 이 전시작전권 조기 해수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이걸 상당히 좀 신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그 어느 쪽에도 진영이 없어요. 러시아에 속한 것도 아니고 유럽하고 나토의 보호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낀 나라가 되다 보니까 강대국의 희생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그 지정학적인 환경 보면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한 단계에 나토에 있는 나토도 벌써 집단 안 보고 뭐 일본도 미국하고 동맹을 맺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뿐만 아니라 EU, 나토까지도 안보적인 협력을 갖다가 확산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박세일 이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가 안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거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전시 작전 해수권을 받을 정도로 우리 스스로 강력해 자강이고 두 번째는 한미 동맹을 포함한 그런 동맹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균세라고 했어요. 이 미들 파워 국가 간의 네트워크를 좀 강화하는 저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가장 확실한 탁월한 안보다. 너무 자각만 앞서가지고는 큰 코 다칠 수가 있다. 제가 봐서는요, 이제 전쟁 1라운드는 거의 끝나요. 전쟁 1라운드는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떤 식으로 종결이 되느냐. 저는 이거는 이미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봐요. 여러분, 러시아한테 유리하게 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하게 또 우크라이나를 백업을 하는 EU, 나토, 서방한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면은 전쟁 2라운드는 뭐가 되겠느냐? 우크라이나는 이제 전후복구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그 글로벌 질서, 안보 질서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서방을 중심으로 재편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제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미중 관계가 좀 잠복돼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정리가 되어 가는 순간 전복된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특히 우리한테는 너무 이게 크리티컬한 어, 이슈다. 5월 달에 그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 거의 한 일주 사이에 중러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이거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그만큼 지금 그 지정학이 국제 정치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과연 미중 관계가 이제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첫 번째는 협력으로 가면 제일 이상적이겠죠. 두 번째는 협력은 아니라도 관리 수준으로 가는 거는 타선은 되고 세 번째 가장 이제 우려하는 것들이 컨플릭트 충돌로 갈 수도 있다.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투키디데스 함정, 그 신흥 제국하고 기존 제국 간의 그 패권 경쟁에서 15차례에서 역사적으로 13차례가 전쟁으로 끝났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우리는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지 맙시다라고 했대요. 그만큼 이 미중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특히 이제 미중 관계가 이제 컨플릭트 갈등으로 갈 경우에 가장 그 현장이 대만하고 저는 한반도예요. 저는 대만보다는 한반도가 더 위험하다고 봐요. 뭐 중국에서 뭐 대만을 침략할 거다 하는데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는 순간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는 그런 엄청난 데미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국 대만보다는 한반도에 북한을 사주해가지고 무력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그런 대리전 치를 가능성이 훨씬 많다. 중국이 늘 자랑하는 그 뭐죠? 이 성동 격서예요. 예. 그래서 이게 기만 전술이고 그래서 자꾸 대만을 더 우위에 둘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물론 그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는 둬야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는 러시아가 어떻게 될 거냐. 저는 러시아가 사실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제가 이제 93년도 러시아 처음 근무했고, 그때 러시아가 국가 전환기 과정에서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와 거의 무법을 그 정도로 그 마피아 조폭들의 세계, 뭐 올리가크, 그다음에 1년에 보면은 저명 인사들이 70명 이상이 암살되고 지방에는 주지사가 완전히 왕국을 만들고 뭐 공산당하고 또 민주주의 세력하고 또 컨플릭트도 있고 그래서 러시아는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종결되는 순간부터 엄청난 무질서와 혼란을 겪을 거다. 그 다음에는 더 나가서 이 뱅크럽트까지 갈 수가 있고 더 나가서는 콜랩스까지 될 수가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소수민족 중심으로 분리 독립 움직임까지 올 수가 있다. 어, 실제 그 체첸 같은 경우는 러시아하고 두 번의 전쟁을 치렀어요. 또 이번 전쟁을 치르면서 지금 러시아 군 사상자가 130만을 넘는다고 해요. 매년 3만 5천 명의 전사자가 나와요. 그 대부분 그 희생된 사람들이 소수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민족이 그거 아니래도 굉장히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텐데 이 전쟁을 통해서 가만 보면은 그 데미지가 다 소수민족들의 어떤 희생이다. 그러면 또 한 번의 분리 독립 움직임을 죽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겠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결국은 뭐 이거는 저는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라 푸틴 대통령의 그 리더십의 전쟁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전쟁을 러시아하고 리더십하고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리더십이 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도발을 강화할 수도 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시나리오지만 러시아 시나리오는 굉장히 밝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러시아가 너무 망가져도 너무 약화돼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러시아의 또 건설적인 역할은 유라시아의 어떤 그 세력 균형 역할을 해야 되고 뭐 등등 중요한 역할은 반드시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전쟁이 더 장기화되고 확산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키는 게 한반도의 안정, 미중 관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왜 대한민국이 동참해야 되는가는 뭐 저는 뭐 너무 많은데요. 첫 번째는 그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투자를 하자 이겁니다. 뭐 지금 우리 이제 국가 같은 거 발전 성장 동력이 상당히 한계가 왔어요. 한계가 왔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한번 그 국가 발전 그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확보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제 최적의 무대가 될 수 있겠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그래도 이제 무역이 우리의 이제 GDP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데 우크라이나를 제2의 베트남 같이 베트남 이상으로 대한민국 그 기업들 한 10만 개를 현지화를 해서 그 유럽하고 중동 아프리카까지를 커버하는 생산과 수출과 물류의 전진 기지화 한다든지 뭐 등등 우크라이나가 우리한테 주는 그 경제적인 기회는 너무 많다고 봐요. 두 번째는 뭐 좀 전에 이제 안보에 이제 모랄 해저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 안보에 대한 그 모랄 해저드를 깨야 된다. 그 우크라이나를 한번 갔다 오면요, 다들 애국자 돼요. 애국자 되고, 어, 국가 간이 굉장히 좀 확립이 되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동맹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우리도 반면교사를 좀 삼아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전쟁을 통해서 발견한 최고의 스타는 자유민주주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체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좀 그 박세일 이사장님이 세계화의 기수였는데요. 지금 우리 어떤 그 마인드 세팅이 보면 너무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열린 세계관, 좀 더 넓은 세계관이 굉장히 저는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이 이제 골든 타임이다. 우크라이나 전후복국 얼마나 큰 시장이냐, 뭐 1조 달러가 될 거다, 뭐 7,500억 불이 쓸 거다. 그거는 이제 공적 차원에서 하는 얘기고요. 경제적으로 보면 2023년 6월 런던 그 우크라이나 국제 컨퍼런스에 글로벌 500대 기업이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5조 2천억 불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모든 여건을 감안하면은 저는 중국 정도는 안 되지만은 유럽하고 중동 아프리카 커버할 수 있는 글로벌 팩토리, 제조업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FDI 5조 2천억을 들어온다는 것도 저는 큰 무리는 아니다. 그 켄트 콜드라는 그 국제 정치학자가 신대륙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뭐 제가 읽어본 지정학 책에서는 가장 그 탁월한 교과서 같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라시아 정세를 좌지우지한 세계적인 사건이 6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1979년에 이란 혁명이 있고 두 번째는 오일 산유국들의 오일 그 오너십을 어, 메이저로부터 확보한 거 있고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등등 오일 그 산유국들의 입김들이 커졌죠. 세 번째는 이제 소련이 붕괴돼 가지고 15개 공화국으로 나눠져 가지고 외교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지평이 넓어졌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역설적으로 푸틴 정권이 등장한 게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제 현대화, 인도의 경제 현대화 6가지인데요. 아마 앞으로 켄트 콜드가 다시 쓴다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7번째로 갈 거다. 그래서 그만큼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심각하게 봐야 된다. 저는 그 밑에 지금의 상황이요. 1939년하고 1941년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1939년이 어떤 해입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 발발했어요. 1941년 12월은 어떤 해입니까?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미 1939년은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시작이 됐고, 아직 1941년 12월이 오지 않은 그 딱 중간에 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시리어스하게 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이제 일본이 이제 진주만을 갖다가 해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이제 주범이 되었지만 앞으로 그 잠재적인 후보는 잘못하면 이제 중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 시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켄트 콜드 같이
어,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 역사적, 문명사적, 글로벌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게 지정학의 어떤 그 회귀라는 문제, 또 기술의 대전환의 문제, 또 에너지의 대전환의 문제, 그다음에 이게 공동체하고의 가치, 인문학적인 위기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지금도 그 브리테니카가 뭐라고 그랬죠? 그 포스트 트루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너무 이게 그 가치관, 정체성, 이 모랄 해저드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 그게 그거는 특히 이제 선진국이 겪고 있는 또 대한민국도 일부 겪고 있는 인문학에 상당히 위기가 왔다. 리더십의 위기라든지 정체성의 위기라든지 가치관의 위기라든지 모랄 해저드의 위기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의 어떤 그 파운데이션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MRA가 있더라고. MRA는 모럴 리아머먼트인데요. 1938년에 그 유럽의 어떤 어? 그 긴장을 좀 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발족이 됐다는데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의 또 MRA의 회장은 이주영 전 국회 부의장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 MRA를 MRM으로 모럴 리아머먼트 무브먼트로 우리가 더 확산시키고 심화시켜야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좀 이런 어떤 정신적인 모랄 어떤 그 파워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자, 우리가 뭐 자유민주주의가 제가 경쟁력이 있다는 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BTS에 비교해서 BTS 지다 이런 얘기를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블라드 티어스 스웨트라는 게 있고 G는 금융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 골드 게더링 무브먼트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또 뭐가 있느냐 하니까 우크라이나는 BTSD가 있어요. 그래서 뭐 BTS는 똑같은 얘기고 대한민국에 이제 금모으기가 있다면은 우크라이나는 드론 모으기 운동이 있다. 자,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가장 게임 체인저가 드론이다. 작년만 해도 드론이 400만 대 생산됐대요. 제가 미국도 가보고 등등등 가보는데 우크라이나 디아스포라들이 어,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하고 기술 있는 사람은 기술로 하고 이게 3355 간의 수공업 같이 전국적으로 드론을 갖다가 생산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이 나라는 되겠구나. 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선전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는 과학기술의 힘도 있고 그 이면에는 어떤 그 정신전력 어,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충분히 싹수가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한민국에 이제 6.223이 있었어요. 1962년 2월 3일 울산 중화공업단지 착공식이 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고 자전거도 제대로 못 만드는 그 상황에서 중화공업 단지를 만든다는 참 무모한 발상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 미친 발상인데 결국 이런 그 역발상이 또 리더십의 강력한 그 영감, 열정, 비전 그리고 또 정치적인 리더십뿐만 아니라 정조영 같은 박태준 같은 이런 기업가 정신이 모아져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 터닝 포인트를 가져온 이 6223이 있다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는 우리가 6225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2026년 2월 25일 한양대에서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4주년 행사를 했고요. 이 같은 시기에 온라인으로 그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빌리지 그거를 인터 리저널 우크라이나하고 접경되어 있는 동유럽 국가들 해서 이걸 좀 플랫폼 발족식을 했더랬어요. 짧은 시간에 8개 나라에서 193개 기관 단체 지자체가 참여를 했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 봐도 우크라이나의 전후복구의 큰 희망은 이런 하나의 새마을 운동과 같은 무브먼트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게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인터리저널 스마트 빌리지 플랫폼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를 성공적으로 가져오고
이게 어떻게 미라클 우크라이나를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조금 더 드릴 다운해서 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 좀 전에 말하는 인터리저널이에요. 자, 이것도 뭐 제가 이제 괜히 만든 게 아니고 제가 2024년 5월 달 처음 우크라이나를 가가지고 어, 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가장 큰 이슈가 전쟁 플러스 그 뭐죠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케어하는 거였어요. 전쟁 난민이 있죠. 전쟁 미망인이 있죠. 그다음에 전쟁 베테랑들 있죠. 어린이들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주거하고 일자리하고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솔루션이 서스테이너블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다. 거기서 이제 좀그 니즈를 발견을 했고 우크라이나도 그 한국의 새마을 또는 한국의 가나안 또 이스라엘의 키부츠 같은 이런 건강한 그 커뮤니티 이게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또 박셀 그 이사장님이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공동체적인 자유민주주의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후복구의 가상 파일럿으로 론칭할 필요가 있다. 어, 근데 또 하나는 또 이게 이제 그냥 마을 만들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후복구의 하나의 그 로코모티브가 되고 이게 이제 우리도 새마을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국적으로 좀 무브먼트로 확산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작년 5월에 우크라이나 리더십하고 한 10일 동안 같이 투어하면서 우크라이나 이제 그 전후복구 발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세 가지를 좋다고 저한테 피드백이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우크라이나하고 폴란드하고 국경과 국경을 통합해서 국제 경제 특구, 그다음에 이제 국제 스마트 시티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 했더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스마트 빌리지가 스마트 타운이 되고 스마트 시티가 되고 국제 스마트 시티 클러스로 간다. 두 번째는 이제 어, 농업이나 경제 차원에서는 생산에서 가공해서 유통, 물류 그리고 국제 경제 특구로 간다. 이래서 이렇게 점선, 면 공간으로 확대하는 가장 작은 점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가 결코 작은 프로젝트가 아니다. 뭐 우크라이나 전후복구가 왜 중요한가? 저는 이게 이제 제2의 마샬 플랜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마샬 플랜을 집행하기 위해서 OECD가 창설됐고 또 구소련 붕괴하고 나서 동유럽이 독립하고 나서 동유럽 부흥을 위해서 EBRD가 만들어진 것처럼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도 전후복구 등등을 위해서 제2의 OECD, 제2의 EBRD가 만들어질 거다. 그럼 이런 새로운 그 메커니즘이 결국 뭘 하겠느냐? 글로벌 질서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좌지우지하는 그 룰메이킹 하는 메커니즘이 될 거다. 이 차원에서 이거는 글로벌 차원에서 봐야 되고 우리도 이제 이런 그 룰메이킹 그런 기관에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차원에서는 우크라이나는 뭘 봐도요. 앞으로 이제 국가 발전에 산업 발전에 경제 발전에 하나의 새로운 인큐베이터가 되고 팩토리가 되고 테스트 베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우주, 항공, AI, 드론, IT 대국의 자원에 뭘 다 합쳐도 앞으로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그 새로운 국가 발전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허브가 될 거다. 그리고 이제 한국 차원에서 왜 중요한지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고질적인 식량 안보 문제를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확보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에너지 안보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우리가 SMR이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또 수소 발전이라든지 등등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이걸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서 우크라이나도 이걸 좀 론칭을 하고 글로벌로 확산해서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 경쟁력을 통해서 또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에 하나의 큰 로코모티브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게 첨단 산업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어쨌건 지금 AI 드론 뭐 로봇 해가지고 이거는 거의 지금 챔피언 수준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정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어 그 뭐죠 데이터 센터.
저는 그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데이터 센터의 가장 허브가 될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양산되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이 전쟁이라는 데이터. 두 번째, 전후복구를 통해서 앞으로 양산될 데이터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원전 대국이에요. 그러면 에너지의 허브가 돼요. 예, 그래서 SMR이라든지 에너지를 통해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미국, 중국 양강구도에 이어서 제3의 데이터 센터의 허브가 될 수가 있다. 등. 그다음에 뭐 경제적으로도 2년 전에도 우크라이나 저 국토부 차관이 오셔가지고 오데사 프로젝트를 얘기하는데 육해공 트라이포트 복합 물류 프로젝트하고 동부 우크라이나 뭐죠? 그 산업지대 러시아 점령당한 이 산업 클러스터를 오데사로 옮기는데 이게 600억 불이랍니다. 그랬는데 우리 이제 그 해외건설협회 회장이라든지 우리 전문가들은 오데사가 인구가 100만이고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저 난민들이 지금 1000만이 넘어요.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 차원에서 오데사를 인구 100만에서 300만, 500만으로 늘려야 된다. 자, 한쪽에는 트라이포트, 한쪽에는 산업의 클러스터, 한쪽에는 스마트 시티. 이 세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전 세계 전무후무한 저는 메가 프로젝트가 돼요. 또 오데사가 저 아프리카도 아니고 남미도 아니고 유라시아 센터 중에 센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여기에 집중만 해도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제2의 도약을 할 수가 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질서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은 추구나 사나 글로벌을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진출할 수 있는 허브로 삼자 이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거는 이제 인터리저널 스마트 빌리지 플랫폼이 이게 이제 글로벌 아젠다에도 부합되고 우크라이나 국가 전략에도 부합되고 또 굉장히 사람과 공동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된다는 거, 또 이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비전과 철학이 뭐냐는 거, 요걸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리더십하고도 직접 확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글로벌 차원이에요, 그죠? 제가 반기문 총장님한테 이 얘기를 딱 했더니 바로 1분 만에 이거는 UN SDGs의 루럴 디벨롭먼트의 스탠다드구나. 바로 그러세요. 맞습니다. 예, SDG, ESG,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 거기다가 우리가 인문학적인 백본까지 겸한 새로운 루럴 디벨롭먼트 모델 하나 만들자는 게 큰 구상이다. 두 번째, 또 우리가 문명 대전환기에 좀 능동적으로 또 우리가 AI도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호적인 관계로 뭐 하여튼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네 번째가 글로벌 피스 이니셔티브 피스 컨서트인데요. 여러분들 제발 좀 이 공감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 그 1985년에 뭐 아프리카 난민 지원을 위해서 라이브 에이드라는 게 공연이 있었더라고요. 뭐 위와 더 월드 등등 해가지고 그 18억 명이 시청을 했고 1억 몇천만 불의 수익금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난민 지원을 했어요. 지금 가장 우리한테 시급한 게 평화잖아, 그죠? 지금 이란 전쟁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미중 관계도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모르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BTS라든지 K-팝이 잘 나갈 때 금년 11월에 폴란드에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폴란드가 좀 주도가 돼서 글로벌 피스 콘서트를 좀 열자. 평화에 대한 메시지도 던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다면은 그걸 우리가 스마트 필리지 같은 이거는 굉장히 인도적 사업이면서 소셜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이니셔티브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꾸 이제 그 MRA를 통해서 뭐 제2차 세계대전을 예방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또 MRA가 나중에 보니까 유럽연합 탄생하는 데는 많은 기여를 했어요.
영국하고 프랑스, 뭐 독일하고 프랑스 등등 그 화해하고 용서하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우리도 좀 글로벌 피스 포럼을 제2의 다보스 같이 다보스는 뭐 경제를 다루지만은 이 평화를 갖다가 좀 주제로 하는 이런 것들을 어, 좀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 국가 발전 전략하고는 뭐 맞는다는 거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빌리지에 시작을 해서 스마트 시티로 국제 스마트 시티까지 디벨롭 시키는 점선면 공간 전략으로 확대를 한다. 또 이게 단순한 어? 그냥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밸류 체인을 만들어서 국제 경제 특구까지 디벨롭을 시킨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그 스마트 빌리지의 그 뭐죠? 마을 하나가 모든 인프라를 다 구축할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스포크 개념으로 병원은 지역에 있는 병원, 대학은 지역에 있는 대학, 산단도 지역에 있는 산단, 데이터 센터도 지역에 있는 데이터 센터 이렇게 해서 마을 중심으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자. 그래서 스포크 개념이다. 두 번째는 허브다. 우크라이나가 한 26개인가 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가 다 동시에 디벨롭을 안 되니까 서너 개 주, 한 대표 선수가 발탁을 해서 그 주를 갖다 발전시켜서 어, 좀 확산하는 그런 허브 개념으로 가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월동 대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제 11월부터는 겨울이 오는데 저는 이 스마트 빌리지를 단기 성공 사례로 만들어서 금년 겨울에 좀 하나라도 성공 사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방위적인 좀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대한민국인지를 우리가 실력으로 좀 입증을 좀 하고 우크라이나의 싸움은 잘했지만은 전후복구는 또 다른 전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새마을 정신과 같이 잘 살 수 있다. 이런 스피릿을 인풋을 하자.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그냥 아날로그적인 그 새마을이 아니다 말이죠. 예? 그래서 좀 뭐가 차별화가 되느냐. 첫 번째는 이 사람하고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저도 이게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외무고시 되고 외교부에 들어왔더니 그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량하고 조직에서 필요한 역량하고 매칭이 잘 안 돼. 어,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대한민국이 성공한 것도 그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한 미국 정부의 어떤 후원과 서울대하고 미네소타 대학 간에 해서 고급 인력을 양성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저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지만은 이런 고급 인력 양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한민국하고 우크라이나가 뭐냐, 유엔의 핵심 가치가 지키지느냐, 핵심 가치가 무너지느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유엔 SDG 대학을 대한민국하고 우크라이나가 좀 공동으로 이니셔티브를 해서 그런 대학도 만들자. 그 다음에 이제 제2 미네스타 프로젝트를 좀 열심히 전개해서 우크라이나 국가 발전을 어, 견인할 수 있는 그런 1,000명, 10,000명의 체인지 리더를 또 양성을 하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GCF를 굉장히 짧은 기간에 국제기구화 했던 것처럼 인적 자원 개발을 전담하는 국제기구를 5년 내로 만들자는 이런 이니셔티브를 좀 제기하자 등등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사람과 공동체 가치 중심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 저도 이제 평생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건강한지 행복한지 이게 토탈 헬스, 토탈 라이프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후복구는 이런 신체적인 건강 또 인텔렉tual한 건강, 멘탈, 뭐 이모셔널, 소셜 헬스 이게 이런 9가지가 백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외부 환경이 있잖아요. 그죠? 정치, 경제, 뭐 전쟁 등등.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게 그 9H 플러스 1E에 기반한 하나의 전후복구 이게 되어야 된다. 저는 이게 엄청난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록 스마트 빌리지지만 이게 데이터 센터가 반드시 만들어져서 이 전후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데이터들을 꼭 축적을 해서 활용을 하자.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죠? 우리가 이제 공적 재원이 뭐 한 1조 만들어지겠죠. 그걸 위해서 이제 제2의 EBRD 같은 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FDI다. 아까도 우크라이나 얘기했듯이 500대 기업이 5조 2천억 불 투자하겠다고 글로벌 비즈니스 컴팩트에 사인을 했어요. 우크라이나는 이 스마트한 정책만 잘 펴면은 이게 제조업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한 정책만 펴면은 돈은 엄청나게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러면 스마트한 정책이 뭐냐? 저는 그게 이제 그 국제경제특구, 국제 스마트 시티 클러스터라고 봐요. 그러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특구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국가 역량, 부족한 역량 이런 거는 국제 스마트 시티 클러스터를 통해서 역량을 갖다 결집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러시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우리가 해지를 할 수가 있고, 또 우크라이나 자체 안고 있는 컨트리 리스크를 해징을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 동유럽하고 같이 인테그레이트 되기 때문에 EU, 나토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PPP라든지 BOT라든지 뭐 컨세션 이런 거 제도적인 걸 이제 많이 도입하려고 그러고, 또 최근에요. 그 우리 그 RWA 있잖아요. 그죠? STO. 그 실물 화폐 기반의 어떤 코인, 거래소를 만드는 거. 저는 이게 우크라이나에 너무 적합한 모델이라고 보지고, 작년 5월에 전문가하고 같이 가서 우크라이나 리더십을 의지를 확인했고, 그 우크라이나가 실물 자산은 많아. 그러나 이걸 유동화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 내지는 어, 툴이 없어요. 그 앞으로 우크라이나 실물 자산 많죠. 지금 천문학적인 FDI 공적 재원 들어오고 하면은 저는 이 RWA, STO 그러니까 핀텍하고 전통적인 금융하고 민간 그 파트너십 또 국제 경제 특구 같은 제도적인 것만 잘 활용하면은 돈은 엄청나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체인지 매니지먼트다. 제가 외교부에 있으면서 정부와 담당을 하면서 한 2,000페이지 그 전략을 만들면서 그때 이제 시스코 갔더니 또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얘기한 게 임플리멘테이션 스트래티지, 체인지 매니지먼트 스트래티지 얘기를 해요. 대부분 그 메가 프로젝트 이노베이션은 95%가 다 실패랍니다. 그럼 그 실패하는 이유가 이런 변화관리 전략, 실행 전략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 정부에도 보면은 근사한 전략을 많은데 뭐 그 추진 방안 이런 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 터치하고 가. 그러니까 이거 변화관리 전략이 없다는 건 이미 95%는 실패하게 돼 있다는 거다. 그럼 뭐가 변화관리 전략이냐? 여러 가지 있죠. 리더십의 어떤 그 확고한 그 커미트먼트, 뭐 서포트, 그다음에 조직 전체가 아니라도 이 어떤 그 이노베이션의 리폼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커미트먼트 된 그 코어 리더들 양성하는 거. 그리고 한 달 3개월마다 보여줄 수 있는 킥윈, 석세스 스토리. 이 굉장히 종합 예술이야.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후복구할 때는 우크라이나 맞는 체인지 매니지먼트 스트래티지가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비전하고 철학은 그 이미 말씀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추진할 거냐? 저는 뭐 그동안 이제 우크라이나 우리가 이제 전후복구 인도적 지원에 조금 대한민국이 약간 좀 변수가 있었던 게 이제 첫 번째는 정권 교체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 그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주가 조작에서 김건희 특검이 이런 게 있었고, 세 번째는 6월 3일 지자체 선거 때문에 어 국내 문제 함몰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소홀해졌는데, 일단 6월 3일 지자체 선거가 끝났어요. 그리고 어 놀라운 거는 금년 2월 7일 경상북도하고 우크라이나 오데사 주간에 바르샤바에서 자매결연 체결이 됐어요. 그리고 경상북도 이철호 지사님이 제가 작년 10월 21일 만나서 이런 공감대를 확보했고, 근데 이분이 이제 새마을 2.0에 대한 의지가 있으셔. 지금 이게 정확히 새마을 2.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이철호 지사님이 삼선이 됐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그 안동 가가지고 이 경북도청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 한 번 더 사운드 아웃을 했고, 또 이거는 경상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좀 아젠다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주 그 6월 15, 17 G7
에비앙 정상회담에 우리 정상도 참여를 하고 우크라이나 정상도 참여를 하고 어떤 시기든지 접촉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슈가 가장 클 거다. 그러면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거다. 그리고 저희는 그 우크라이나 방문을 지금 앞두고 있고 5월 달에도 또 우크라이나 대표단들이 왔더랬고 또 이제 6월 25, 26일은 그 폴란드에서 제5차 우크레인 리커버리 그 국제 컨퍼런스가 열려요. 1차는 스위스 루가노, 2차는 런던, 3차가 베를린, 4차가 로마예요. 이게 한 100나라 이상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뭐가 되죠? 아까 얘기하는 제2의 OECD가 되고 제2의 EBRD가 되는 파운딩 멤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크라이나 전후복구에 대한 글로벌 차원에 대한 디자인 같은 그 큰 그림들이 다 그려져요. 자, 등등 해서, 그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한민국이 꼭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문화의 어떤 컨텐츠를 좀 가지고, 그 아까 말한 네 나라가 중심이 돼서 11월에 폴란드 바르샤바에 어, 준비되어 있는 리빌드 우크라이나라는 또 전후복구 큰 전시회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평화를 주재한 그 글로벌 공연을 갖다가 좀 담자.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크라이나가 정상화되면은 그런 글로벌 피스 이니셔티브를 우크라이나에서 좀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다보스 이상의 그런 글로벌 이벤트로 만들어 가는데 이 첫 단추를 한국이 좀 주도하고 한국이 좀 이니셔티브를 지자. 그래서 여기 관심 있는 연예 기획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물밑에서는 진행이 되고 저도 외교부 가서 좀 이 중요성은 좀 제안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도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이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우리가 좀 모른 채 할 수가 없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70년 전에 겪었던 대한민국과 지금 똑같은 과정을 좀 겪고 왔고 대한민국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그런 그 페이백을 했을 때 이거는 대한민국이 당연히 해야 될 보온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이 글로벌 파워로 비상할 수 있는 그런 무대에 우리가 새로 테이크오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회 요인으로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안보에 있어서는 보험이라고 봐요. 예?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미중 간의 갈등이 진행되고, 한반도에 안보적인 위기가 왔을 때 진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찐패는 누구냐?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선진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큰 얼라이언스에 우리가 잘 참여했을 때 감히 앞으로 누구도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게 될 거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뭐 이게 기대 효과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는 뭐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 한반도 동북아시아 차원에서는 저는 우리 이 한반도의 안정 안보 더 나아가서 제가 여기는 좀 강조를 안 했는데 우리가 좀 유라시아 전체 외교를 지금부터 해야 돼.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맞는 외교를 하고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한반도 동북아시아 극동 시베리아 북극해 저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지금 러시아의 이제 포스트 워 이후에 러시아의 시나리오 굉장히 우려가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한반도 동북아시아가 굉장히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이게 컨플릭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만간 그 개발 계획이라든지 또 블라디보스톡을 오데사와 같이 국제 경제 특구, 국제 스마트 시티 클러스터를 갖다가 디클레어 하게 한다든지 좀 이렇게 정말 창의적이고 주도적이고 선제적인 이런 우리가 좀 외교적인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지금 정부도 강조하는 게 실용이고 균형인데 이 실용과 균형을 통해서 국익이라는 걸 그런 걸 끌고 가자. 그러나 우리 어, 가치도 큰 그 국익이라는 거, 이 가치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아까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가치가 핵심 가치가 우크라이나를 지켜낸 것처럼 어떤 실용과 균형도 가치를 갖다가 앞설 수는 없다. 그래서 가장 백본 파운데이션은 우리 헌법 정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류 보편 가치, 그다음에 인류 공영. 이거는 타협 양보 대상이 아니다. 이 스마트 빌리지의 핵심 가치는 5S다. 우선 스마트 해야 된다. 그죠? 하이텍. 그다음에 소셜, 공동체 기반이 되고
그다음에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스케일러블. 마을 하나가 아니라 마을이 1,000개, 10,000개, 10만 개 되고 스마트 시티 가야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으로도 가고 유라시아 전체로 스케일러블 확산돼야 된다. 마지막에는 무엇보다도 가치와 정신이 백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거 역사적인 문명사적인 대전환점에서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될 건가.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스토리텔링은 하나의 그 희망, 호프메이커였고 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새마을 정신이나 등등은 하나의 그 기업가 정신 등은 밸류 메이커였고 또 대한민국인 유기 이상 같이 체인지 메이커였고 정말 우리는 안 가본 웨이 메이커였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히스토리 메이커가 이미 한 번 됐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또 앞으로 미중 간의 어떤 그 평화적인 협력 만들 수 있는 그런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발휘해야 될 리더십은 아키텍트다. 패시브하고 리액티브하고 그냥 액티브한 정도가 아니라 프로액티브 해야 된다. 감사합니다.